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절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절차, 단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보통 6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를 보시면 먼저 문제가 인식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이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시간에 본 것처럼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조사는 단순히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자료를 분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로 공개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라고 합니다. 보고서 작성. 자, 이렇게 보통 사회복지조사는 6개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설명했지요. 여기 나오는 문제를 인식했다거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것은 기존의 원리나 또는 명제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아니다를 설명하는 것이고 바로 기존의 원리나 명제를 기초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역을 기존의 이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을 짜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는 바로 이것은 조사 방법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전문 영역인 통계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통계학. 그런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변화 또는 신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 학문 하나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박스에 설명 없이 이론, 사회조사 방법론, 통계학, 또 이론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학을 2번 적어놨군요.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연구 문제 설정, 연구 문제 설정을 가지고 출제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문제 설정하고 나서 개념 형성과 가설 설정이 있는데 개념 형성. 거기 보시면 연구 문제가 설정되었으면 2번입니다. 개념 형성과 가설 설정. 연구 문제가 설정되었으면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들 간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개념은 먼저 특정 현상을 일반화하고 보편적 언어로 정의되는 개념적 정의 과정을 거친 다음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개념 형성과 가설 설정은 선행 연구, 물원 고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별표할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2번에 있는 조작적 정의 그리고 조작화가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화. 우리가 보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목적 정의 또는 출제될 때 사전적 정의라고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때문에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적 컨셉을 바탕으로 하는 이 개념적 정의는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한 질적 개념으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을 가지고 쓰기 하기 때문에 요것을 조작적 정의로 이렇게 변경시키게 되는데 조작적 정의로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
명목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조작화라고 합니다. 도대체 조작화를 통해서 나온 조작적 정의는 이 개념적 정의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서, 양적 정의로서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로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동일한 용어일지라도 사용되는 분야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됩니다. 사용되는 분야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적 정의는 용어 개념에 대한 구체적 묘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 개념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조작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어떤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조작 과정으로 개념적 정의의 구체화 과정이다. 추상적 구성 개념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하고 그러한 과정을 조작화라고 해서 조작적 정의와 조작화를 같이 묶어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변수의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실증 검증의 전제에 드는 관찰 가능성, 즉 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 정의와 조작 정의,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헌법 제34조를 보시면 헌법 제34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인간다운 참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도대체 인간다운 생활이 뭘까? 그랬는데 그것을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뭐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표현하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인간다운 생활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상적이죠. 좀 더 개념적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저 보장,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이었던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변환시켰더니 이렇게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임금이란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구나. 바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조작하라 하고 위로 가면 갈수록 개념적 정의, 아래로 오면 올수록 조작적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가설의 특징을 쭉 설명을 했지요. 가설의 특징. 가설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지고 내린 잠정적 결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쭉 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안 읽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특히 이제 6번 이후에 가설은 선언적, 가정적 성격을 형식을 취한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8번 중요 표시하시고 가설은 범위가 한정돼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공간 범위에서만 어느 공간 범위만 대상으로 이러한 범위가 한정되어 줄쳐놓으시고 그다음에 가설은 절대 명제가 아니라 수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변경 가능해야 된다. 또 가설은 꼭 미래형으로만 할 거나 과거형만 아니면 됩니다. 현재형, 미래형으로 할 수가 있다. 또 11번 줄쳐놓으시고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가치 지향적이면 결론이 떨어진 거죠. 가설은 거기 줄쳐놓으시고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가설은 관계가 있냐 없냐 관계의 유무뿐만 아니라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거기 8번과 11번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문제가 인식되어서 가설을 설정했으면
바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등의 이런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걸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물론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현장 설계도 있고 뭐 다양한 설계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나 일정 여건을 조성하는 실험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뒤에서 나올 때는 실험 설계나 실험 연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사 설계의 한 방법으로 우리의 출제 범위 위에서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지 똑같이 조사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사 설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정이다. 조사 설계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논리 구조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조사 설계라 하고 일반적으로 인위적 조작 속에서 이끌어지는 실험 설계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료 수집, 당연히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를 하단부에 있죠. 1차 자료는 직접 자료. 왜냐하면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 2차 자료는 간접 자료라는 것처럼 연구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비관여적 접근에 의해서 이미 타인 누군가가 이미 수집해 놓은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 어떤 개념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는 2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학적 접근을 하고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기는 교재다 보니까 사실은 핵심 요약집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썼습니다. 거기 자료 분석 및 해석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개념의 2번 양적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분석을 실행하거나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료 분석이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진행의 2번 자료 분석 시 연구의 분석 단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서 생태학적 오류나 개별주의적 오류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환원주의적 오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연구 보고서 작성의 일반적 원칙, 포괄성, 정확성, 명확성, 효율성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의 3번에 보시면 연구 보고서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게 바로 조사의 공공성이죠. 공개를 통해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야? 과학적 연구였음을 객관성, 보편성 또는 객관성, 일반성을 과학적 조사의 조건으로 가장 먼저 우선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적 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3번과 2번 연구 보고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출제 비중은 약하지만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속성을 말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속성을 말하는데 변수를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변수라고 것은 사물의 속성인데 그냥 사물의 속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수는 2개 이상의 값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 그러면 남, 여라고 하는 2개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2개의 값을 갖습니다. 연령 그러면 변수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따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값이 나오는데 남자 그러면 남자는 속성입니다. 남자는 2개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여자도 속성, 경상도도 속성, 황해도도 속성, 10대도 속성 이렇게 하는 거죠. 10대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변수일 수도 있죠. 10대 그러면 10살부터 19살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어쨌든 사물의 속성으로 2개 이상의 값을 보유한 것을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할 적에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변수란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벌써 분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값을 보유하고 있는 사물의 속성을 말한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변수의 특성과 속성은 2개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 예를 성별로 들었군요. 또 그런가 하면 변수는 2 이상의 숫자나 값이 부여되는 일정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 자, 거기 줄쳐 놓으셔야 되고요. 변수는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을 의미한다. 그렇죠? 경험적 속성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바로 그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특히 3번에 첫째 줄, 둘째 줄에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거기 2개 이상, 2번에 2개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사물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수로서는 성별, 연령, 직업, 종교, 계층, 학년, 그리고 하나의 값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속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개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변수의 유형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변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변수의 유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역시 변수는 역시 뭐니 해도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미하는, 의무적으로 처치하는. 보통 우리가 독립변수라는 것은 연구자가 가미하거나 처치하거나,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 실험하다, 처치하다, 처방하다, 조작하다, 이런 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독립변이를 가미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때문에 가미하다, 처치하다, 처방하다 또는 조작하다, 독립변이를 가미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종속변수라는 것은 요로 인한 그 결과, 요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독립변이를 가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독립변수라는 것은 실험을 말합니다. 실험으로 통해서 나오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변화. 즉 실험하다 이 말은 어떤 변수를 가미했다, 어떤 처방을 했다, 어떤 처치를 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원인변수.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결과변수. 또 이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명변수. 잘 쓰지. 설명변수. 여기는 설명변수. 변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단어로만 정없이 적었지만 한번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 글을 만들겠습니다. 거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박스로 했습니다. 실험 계획에 도입되는 환경 요인이나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변인, 실험 처치, 실험 변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대상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이게 원인 변수죠. 유발하는 변인으로 간주되는 개입을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종속변인. 실험 처치에 따라 유기체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 반응, 그래서 피설명 변수, 피예측 변수, 또 그런가 하면은 가설적 변수라고도 합니다. 가설적 변수. 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시간적 선후가 있다면 그건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시간적 선후가. 그래서 당연히 원인 변수인 독립변수가 먼저 나와야 하고,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종속변수가 나타날 때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아까 우리가 나오는 설명적
조사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라고 할 적에 인과관계는 시간적 선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술적 조사에서 사용했던 상관관계는 두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가 꼭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A가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B가 대답을 했다. A는 독립변수, B가 종속변수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B가 A에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A가 내 이름은 뭐야? 라고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속변수였던 B가 독립변수로서 대화를 주도하고 그로 인해서 독립변수 역할을 했던 A가 대답을 했다. 이 말은 소위 두 변수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서술한 거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 관계인 상관관계를 규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후, 시간적 선후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상관관계는 시간적 선후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바뀐다는 거지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 결과. 그러나 상관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었다가 결과이기도 하고 결과 역할을 했다가 원인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여기 종속변수를 보시면 독립변이의 변화에 따라 또는 독립변수 처방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 실험 처치에 대한 유기체의 모든 반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설적 변수란 말을 잘 쓰지 않았지만 같이 첨가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개 변, 자 그냥 분리를 쉽게 써야 되니까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인과 매개 변수와 조절 변인 이렇게 먼저 한번 크게 쓰고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심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조절 변인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위치합니다. 매개 변수와 조절 변인의 공통점은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매개 변인은 독립 변인의 또는 독립 변수의 산출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인이기도 하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변인의 산출물이다 보니까 독립변인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인의 산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인이 없어져 버리면 매개변인은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 조절변인은 역시 언뜻 보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갸웃갸웃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절변인은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수와는 개별적으로 두 변인과 개별적으로는 무관합니다. 독립변인과도 관련이 없고 종속변인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두 변인 간의 관계의
강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두 변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이, 그냥 변입했어요. 독립변인이 종속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조절해 줄 뿐입니다. 때문에 독립변인에 관련되거나 종속변인에 관련되거나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그 강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은 조절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진 않겠지만 독립변인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조절변인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그래서 양자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매개변수나 조절변인은 어쨌든 간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실험 연구에는 제거돼야 되고, 여기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또한 왜곡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제거돼야 되거든요. 결국 때문에 실험 연구에서는 결국에 독립변인 외의 기타 변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변수의 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돼야 될 변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매개변수 거기 보시면 설명 없이 있습니다만, 노인의 사회활동이 거기 오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일 적에 노인의 사회활동은 노인의 자아 효율성 또는 자아 효능감, 반도로가 주장하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울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의 사회활동이 우울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사회활동은 노인의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노인의 높아진 자아 효능감은 우울증을 낮추게 한다. 이렇게 해서 독립변인의 산출이자 종속변인의 원인의 역할도 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활동이 우울증을 낮추는 영향을 얻는데, 그 과정에 보면 매개변인으로서 노인의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수능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 성적, 수준이란 말, 수능 성적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수능 성적은 대학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대학 성적은 취업률을 결정하는데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역할도 합니다. 결국 보면 수능 성적이 높은 애들이 취업률 높으라 이렇게 결과하는데, 그 사이에는 매개변수로서 대학 성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 할 때 대학 성적은 매개변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사라지면 대학 성적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보시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변수이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체계적이란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로 주로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상황변수라고도 한다. 조절변수와 매개변수의 차이점은,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없으면 소멸되지만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절변수라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것이 어떤 학원 폭력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만약에 공부 스트레스가 넘치는 애들에게 바로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이렇게 개입을 시키면 바로 학원 폭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거기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 공부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부 스트레스가 학원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개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통제 변수, 조금 전에 마침 말씀드렸지만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종속변수가 나타나지, 즉 실험이나 독립변수의 존재성을 확인하자는 것이 실험이나 실험 연구입니다. 그런데 매개변수처럼 종속변수의 변화의 역할, 원인의 역할을 한다든지 조절변수처럼 독립변이 미치는 영향력을
영향력의 강도나 크기를 왜곡시키는 이런다면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독립변수 이외의 기타 변이는 모조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진실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데 바로 진실성, 통제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게 바로 실질적, 내용적 영향이든 아니면 강도나 크기가 같은 보이지 않는 이런 크기에 대한 영향이든 간에 제3의 변수를 통제할 경우 이 3의 변수를 총칭해서 통제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나 또는 유생 변수라고 하나 왜곡 변수라고 하는 많은 변수 이런 것들은 전부 실질적인 실험에 있어서는 모조리 제거되어야 될 변수로서 통제 변수라고 그냥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생 변수, 허위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표면적으로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제3의 변수. 만약에 이 유생 변수를 제거해버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로 이 허위 변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수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급수가 사회복지사의 수와 서비스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수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런 것을 유생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바로 그림을 그려놨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수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수가 낮추는 것을 마치 사회복지사의 급수. 왜냐하면 2급이라고 하는 자격 급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질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급수가 없어져 버리면 사회복지사의 수로 인한 서비스의 높고낮음, 서비스 질의 높고낮음은 존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위생 변수. 그래서 그냥 단어만 보시고. 그다음에 통제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제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 간에 미칠 수 있는 앞에 있는 있죠. 앞에 있는 내용이 같이 되어 있지만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할 경우 이를 통제 변수라고 한다 해서 4번에 이미 적어놨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놨는데 그래서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서 3번이 4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 크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통제되는 변수로 통제 변수의 영향력을 고정시켰을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 두 변인관계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넣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6번에 3번이 사실 4번에 들어갈 내용인데 인쇄상 오류로 뒤에서 다시 한번 재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절차의 개념, 그리고 조작적 정의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그리고 가설의 특징,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장 측정과 척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